예,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들어오시자마자 계속 항상 강조 말씀드리지만 그거 좀 해주세요. 메시지 남기는 것 좀 꼭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네네네. 저희가 78조까지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탐구 이전까지. 맞나요? 그럼 맞나요? 네. 그래서 78쪽부터 같이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탐구 이전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여기 탐구자료 잠깐 보시게 되면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우리가 이 지도를 그러니까 요 개보도라 개통도 이런 이때 당시에 그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배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는 네, 1세 때 로마 제국과 경쟁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260년에는 승리도 했다. 네, 에베소 전투에서. 그리고 황제 발레빌리아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잡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암각화를 했다. 여러분들 암각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을 파서 만드는 게 암각화고 그거에서 이제 평면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덧대서 이제 조각한 걸 붙여서 만드는 게 뭐 양각이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학생들이 어, 잠시만요. 1교시라다 보니까 이게 또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섬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여기 큰 화면에서 봐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 학생 주섬 2학년 5반 학생 좀 불러주시고 2학년 5반 학생들이 그리고 음, 있고 음, 정민승 학생 또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그 학생도 없는 것 같은 거 좀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학생 좀 불러주시고
박지원 학생 되도록이면 학번 이름으로 조금만 좀 해주세요. 네, 박지원 학생 그 자기 대화명을 학번 이름으로 조금만 좀 해주세요. 네, 학번 이름, 네, 마지막에 들어온 그 박지원 학생, 네, 학번 이름으로 조금만 좀 해주세요. 저도 찾기가 좀 편하게. 네. 변경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또, 예, 된것 같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말씀드린 학생들을 좀 불러주시고요. 같이 좀 수업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화폐도 예,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화에서도 불을 새겨놓았다.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부흥을 다시 한번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가 3세기 초에 이란 계통의 농경민이 세웠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했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페르시아어가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 지금의 이란과 역사적으로 이제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의 이란어를 어떻게 보면 요 페르시아어와 유사하다라고 뭐 봐도 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큰들에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동서교통로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예, 중개무역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무역 그러니까 여의랑 아이 구별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여의의 개념만 그래서 차익을 붙여서 팔아서 그걸 경제적 이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 또 이제 전쟁하게 되고 또 왕실의 지배층의 내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또 커지게 되면서 멸망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런 문화에서 이게 국제적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들의 문화가 여러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과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 사산주 페르시아 왕조가 그 아케메네스 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는 네,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이원론이다. 그래서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사셨지만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시면서 더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참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여러 가지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편리함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둘로만 이렇게 나눠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체계와 예, 이 세상 자체가 선악의 이 대립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이 조로아스터의 특징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선의 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최후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런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 등이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는 여러 왕조를 융합해서 여러 민족을 융합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한 공전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그 문명 시기에서 배웠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그리스식 그런 양식을 보면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게 그런 곡선과 직선이 조화된 그런 기둥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인면수 신상이라고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런 아니면 또 이집트 문명 이런 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이렇게 혼합된 문화가 형성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이 국제적인 성격의 또 하나가 그 왕조가 존재했던 그 주변 지역과의 교역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에서 신라 지증왕의 그 부인 중에 허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허씨라고 하는 분이 그 이런 페르시아 계열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게 부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인보다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인분이 그래서 지증왕도 키가 되게 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신라와 교역하면서 전해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미술 양식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건축 방식, 공사지를 닦아 계단식으로 하는 바빌로니아식 건축법 그리고 아시리아식 이런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그리고 여기에서 동물투쟁도는 도들새김 방식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 좋다고 하는 문화들이 다 융합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주의적인 종교인 마니교가 나타나고요. 마니교는 불교와 서방에서 전해진 이 크리스트교 외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융합되면서 성립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 1 더하기 2가 이게 불교 더하기 크리스트교 해서 불교 크리스트교가 조로아스터교와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마니교가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현세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적선이라고 해서 그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장려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노 점수해서 뭐 저희가 다 이게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한 번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양한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정신주의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불교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세의 기독교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그런 순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세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속화로 인해서 조로아스터교가 그러니까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반발로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불교 내부에서도 다른 수행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불교 종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갈등의 소지가 됐다. 마니교가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이단으로 탄압을 받던 마니교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는 사산왕조 시대에 번성을 해서요. 그래서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은그릇, 유리그릇, 견직물, 그리고 보자기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기술 양식이 서아시아 세계는 물론 중국과 한국과 일본까지 전파됐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유리병과 은병 이런 형식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같이 보시게 되면 자료 4를 통해 파르티아와 사산조 왕조가 중개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소위 말해서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인도가 있죠. 인도에서도 올 수 있고 중국에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비잔티움 제국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로마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475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파르티아는 이 로마와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년 되니까요. 그 이후에 다른 왕조들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이름이 바뀐 그 지역하고만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조로아스트교의 종교적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게 형광펜 쳐놓은 게그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신 학생들은 꼭 이게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로마와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조로아스트교의 특징은 여기서 밑줄 쳐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자료 5번을 통해서 페르시아 문화가 국제성을 띠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문화들, 뭐 아시리아, 그리스, 이집트의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항상 이 생각 지도를 조금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대체적으로 유대교도 그렇고 크리스트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다 대부분 기원 전 뭐 그때쯤에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라고 이렇게 이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기원전과 뭐 AD를 전후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세기경에 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600년대에 그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한 200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 정치 권력과 이 종교적 권력이 같이 이렇게 행사되면서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슬람도 같이 확장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주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오아시스 중심으로 농업과 유목을 했고 6세기 말
사산주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하면서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대립을 하니까 요 어떻게 보면 비잔티움 그러니까 사산주 페르시아 왕조에서 비잔티움을 거쳐서 이쪽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런 해안 도시들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일부 귀족들이 부를 독점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이게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부족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이때 당시에도 섬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뭐 토착 민간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메카에서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켰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슬람교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됐으면 이슬람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뭐 크리스트교나 여러 가지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 순서상 이 유대교와 크리스트교가 먼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배격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평등을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부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신분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특히 차별을 받았던 부녀자들 그리고 낮은 계층의 뭐 농민들 아니면 뭐 노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평등하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료돼서 이 엄청난 교세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비슷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박해로 메디나로 피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도에서 보시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다. 이거를 거룩한 어떻게 보면 그 성스러운 뭐 잠깐 그 도피 피신이라고 해서 헤지라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한 무하마드가 메카를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630년 경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622년에 이슬람역이 시작되고 한 8년 만에 이게 통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름의 그런 통치력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슬람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유일 신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라는 모세에게 성소를 주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내려 성령으로 그를 보호하였다. 우리는 알라를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예수와 예언자들의 계시를 받은 것들을 믿는다.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알라만을 믿는다. 그래서 이게 유일신 사상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믿음의 그 핵심 6가지 그리고 5가지 행동해서 그 육신과 오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이런 믿음과 행동을 보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뭐 라마단 기간 중에서 뭐 빈민들을 돕는다거나 성지순례를 일생에 한 번은 가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는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불경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쿠란 같은 경우에는 쿠란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 자체를 이렇게 주석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걸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아랍어를 배워서 이 경전을 그 자체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네요. 그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제가 이게 필기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당나라가 불교와 한자라고 하는 언어와 종교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권, 뭐 일본, 그 당시에 신라와 발해,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베트남 요 정도에까지 이 나라들이 같은 문화적인 공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종교와 언어였다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이슬람 문화도 종교와 언어가 이게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통의 이런 문화적 그 문화적 특, 문화적 특징을 특수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문화적 특징을 갖게 되고 이런 특징이 공유되다 보니까 동질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동질감 때문에 지금도 되게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좀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유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형태의 들보다 굉장히 좀 끈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칼리프를 선출했다. 그래서 여기서 칼리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뜻으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종교와 정치를 같이 지배하는 정치적인 지배자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직계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 이런 전근대 시기에는 전통 시대에는 이런 직계로 세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 14대, 15대 정도 가게 되면 직계 세습 자체가 이게 끊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정착된 농업 국가에서도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분들은 빠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더 척박하고 하니까 실제로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당하게 되고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면서 우마이야 왕조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칼리프 세습. 그래서 여기서 또 수니파와 시아파를 잠깐 설명해 보면 무함마드의 언행인 순나를 따르며 공동체의 통일을 중시하는 세력으로 이슬람 세계의 다스파를 차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여기 사우디도 여기 계열이고요. 이 시아파 계열에서는 여러분들 소수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또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후계자를 이 무함마드의 계승자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분화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다수파가 순위파고 소수파가 시아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자, 밑에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게 이베리아 반도고요. 그래서 여기가 인더스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깐 딴소리 하면 여러분들 이베리코라고 여러분들 돼지고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요쪽에서 생산되는 애들이에요. 참고로 그냥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을 그런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지배층을 차지한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화폐를 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랍 우월주의를 했다가 이제 불만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시아파에서도 야 이거는 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리를 없앤 소위 말해서 반란군 내지는 반역자를 따르는 거다라고 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이렇게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성립된 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 대한 세대상의 차별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인종을 초월한 이런 범이슬람 제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랍 인종, 이스는 아랍어, 그리고 이슬람, 요게 같이 묶여서 갔다라면 여기서 아랍 인종을 포기하면서 여러 인종을 이 아랍어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로 이렇게 묶어내면서 제국이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러니까 국력이 더 커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나라 때부터 수없이 얘기했던 이 탈라스 전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인종을 초월한 이슬람 제국이 아바스 왕조 시기에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동서 교통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이 바그다드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하면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바그다드, 장안, 그리고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요 세 가지가 완전한 이런 동서 교역로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비슷한 규모의 인구 한 100만씩 다 되고요. 그런 큰 규모의 도시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편 이 멸망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 지역 여기를 가보게 되면 이런 이슬람 이런 사원을 사원 형태를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인데 돔이나 첨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 1번을 참고해서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하게 된 아라비아 반도의 발달이 아라비아 반도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주 페르시아 왕조의 그 대립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자료 1번 이거죠. 그리고 사산주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와 같은 해안 도시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특징은 유일신 사상, 우상 배격, 일상생활 양식으로의 정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종교 활동에만 이제 국한되거나 특정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계속 정착하는 기능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3번을 보시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이 어디까지 확대됐냐. 그래서 이거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의 율령 체제가 이게 퍼졌던 거와 같이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종족과 계급에 따라서 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인두세만 내면 다른 종교도 신앙의 관습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몽골 제국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에요. 몽골도 정치적으로 몽골에게 저항한다거나 군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 몽골이 이게 점령하러 왔을 때 빠르게 항복하면 그거에 맞는 나름의 보상을 해줬습니다. 뭐 문화를 지켜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메리트를 줬는데 만약에 저항을 한다, 숙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은 싸웠던 존재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름의 이런 배려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왕조가 총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통일된 형태의 그런 왕조들만 계속 봤는데 10세기 초가 되면 여러분들 10세기 초가 되면 북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이슬람 왕조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파티마 왕조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를 칼리프라고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바스 왕조는 있고 그리고 그 이베리아 반도 쪽에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이 3가지 왕조가 생기게 되면서 모두가 다 나도 칼리프고 너도 칼리프고 얘도 칼리프 3명이 다 칼리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3명이 칼리프가 되는 분열의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리프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분열이 되니까 네, 티를 크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이게 제가 이게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란계고 티르크라고 하면 터키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로 이주를 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친위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슬람 지방 정권의 군대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이 티르크인이 세운 카라한 왕조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세력을 넓히면서 주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세기, 11세기, 12세기 요 때는 대부분 다이 투르크계 분들이 이슬람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10세기 중반에 이 족장 셀주크가 이끄는 셀주크 투르크가 카스피해 부근에서 일어나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이슬람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 입성하면서 칼리프를 보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술탄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셀주크 트루크가 와서 바그다드에 들어가면서 술탄제가 시작됐다. 셀주크 투르크부터 그렇게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하이 왕조는 이란 남서부의 지역에서 세운 이슬람 왕조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사실상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했었는데 이들을 무찌르고 다시 그 아바스 왕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이 셀주크 투르크가 역할을 하니까 아 고맙다라고 하면서 칼리프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는 이란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 고원부터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서쪽으로 와서 요 지역까지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콘스탄틴 비잔티움 제국이 그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까지 이 셀주크 트루프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니까 그 유럽 및 이 기독교 국가들한테 성지인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주게 되고요. 실제로 이 명분을 삼아서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전쟁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미리 좀 스포 좀 해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 영화 보시면 여러분들 킹덤 오브 헤븐인데 영화 보시면 절대 헤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 계속 이런 십자군 원정이 한 100여 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유럽인들과 싸워야 하는 셀주크 트루프의 이런 국력, 이런 군사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 왕실의 내분까지 겹치면서 결국 분열하게 되고 이 셀주크 트루프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는 그 이후에 그냥 이렇게 명맥만 존재하다가 몽골 원정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훌라고라고 하는 사람에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주 아주 이쁘게 여기서는 그려져 있지만 예,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런 귀여운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엄청 잘 싸웠대요, 여러분들. 전투력이 엄청 좋았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동서 세계를 이어준 이슬람 세계. 상업 획기가 이슬람에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수량이 적고 농업이 잘 안 되니까 유목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산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산업을 하는 와중에 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게 됐고 특히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제는 그 자기가 직접 이 예전에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이 파는 대로 사서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 중국이 초기 가격, 원가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 이 교역로 자체를 거기서의 주도권 자체를 이 이슬람 세계가 가져가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어떤 게 가져다 팔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런 주도성 같은 게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요 탈라스 전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예, 동서 교류가 이 교역로를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고 나서부터 더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바그다드, 코르도바와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이 생기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와 해로로 중개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 중개무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100원짜리 물건에 50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없으면 이 이익 자체가 이게 발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과 남중국해 그리고 고려까지 왕래를 하면서 그 교역을 했고 다른 지역이야 뭐 여러분들 뭐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 고려에서는 여러분들 그 개경 바로 밑에 이 병난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 병난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런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와 명포,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러시아의 모피, 아프리카의 금과 상아 노예,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견쟁물과 유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서 그것을 살만한 지역에 가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계속 보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 교역이 발생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했고 이게 너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송할 때 위험하다 보니까 신용짝이나 약속어, 수표 같은 것도 이용했다. 그래서 도적의 군대를 피하고자 군대를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르도바, 바그다드, 장안 우리가 배운 도시 중에서 그런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육상 교통로와 해상 교통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역을 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굉장히 넓구나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네, 신라가 여러 섬으로 그려져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 방사형 구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바퀴 그 살과 바퀴 지름의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길이 이 중앙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런 도시가 파리도 있거든요. 네, 프랑스 파리가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가 프랑스 파리가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를 그 지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이런 무력 저항이 있었는데 그런 무력 저항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큰 길이 여기랑 여기로 있다 보니까 여기로 나와서 중앙으로 와야 이쪽 이 중앙을 점령해야 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항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 그걸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구 활동부터 그러니까 여기 역사 속의 도시부터 요 밑에 있는 그 역량 기르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수행평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다 좀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